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세 가지 충격 요인 때문에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일본 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 시사,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그리고 비트코인의 급락.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요. 글로벌 위험 자산 심리가 흔들린 하루였는데요. 이 흐름이 왜 중요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든 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시사입니다. 우에다 총리가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곧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확산됐죠. 여기서 엔캐리란 엔화를 낮은 금리로 빌려서 미국, 유럽 등 높은 수익률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는 캐리 자금이 빠져나간다, 위험 자산 매도 압력이 생긴다, 이 흐름을 촉발합니다. 실제로 일본 장기 금리가 오르자 미국 10년물 금리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에는 즉각적인 역풍이 불었습니다. 이날 다우는요, 마이너스 0.9%, S&P는 마이너스 0.53%, 나스닥은 마이너스 0.38% 하락하면서 마감했네요. 두 번째 충격은 중국발 규제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을 사기, 자금 세탁, 불법 자본 이동 위험으로 규정하고요.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이 선언이 시장을 강하게 때려버렸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84,000달러 아래로 급락했고요. 연중 최고점 대비 약 30%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도 일제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마이너스 4.76%, 스트레티지는 마이너스 3.25%, 즉 중국발 규제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질적 매도 압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기술주의 온도 차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아마존은 상승을 이끌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는 하락했습니다. 즉 매그니티 7 내부에서도 격차가 극명하게 갈린 날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AI 서버 수요와 GPU 백 오더가 지속 확인되며 금리 변동성에도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반면 광고, 클라우드, 소비자 지출에 민감한 기업들은 금리 불확실성에 더 취약한 모습이죠. 자, 반대로 미국 연준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케빈 해시 NEC 위원장이 파월 후임으로 거론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추가 완화를 더 빨리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지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 12월 금리 인하 0.25% 확률은 85.4%입니다. 즉, 국제금융 이벤트는 증시를 눌렀지만 연준은 시장의 바닥을 떠받치는 모양이죠. 자, 오늘 내용에서 한 가지 더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월가가 크립토 자산을 제도권 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1에서 2% 배분을 추천하고 있고요. 피델리티는 2에서 5%, 모건 스탠리도 2에서 4%,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에서 4% ETF 정식 추천을 시작했습니다. 뱅가드도 ETF 허용을 시작했네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가격은 흔들려도 제도권 편입은 더 빨라지고 있다. 이건 단기 가격 조정과는 별개로 기관 자금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를 흔든 건 악재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겹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겠죠. 일본은 금리 정상화로 세계 유동성을 흔들고, 중국은 가상자산에 다시 칼을 들이대고 있고, 비트코인은 단기 조정 구간에 있지만 미국 연준은 오히려 완화로 기우는 중입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1.78%, 테슬라는 마이너스 0.01%, 루시드는 마이너스 7.7%나 하락했습니다. 12.58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56%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네요. 자, 오전 10시 직전 세게 무너진 구간이었습니다. 주가가 약 13.4달러에서 12.5달러까지 단숨에 급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무려 마이너스 7.7%였죠. 거래량은 평소 대비 약간 높았는데요. 특징으로는 단타 매도와 기관, 알고리즘 매물이 함께 나왔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12시 전후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힘이 없었죠. 반등했지만 저항선 재돌파는 실패했고요. 매수세가 들어와도 힘이 약해서 기존 투자자들의 방어적 매수로 추정이 됩니다.
장 마감점은 다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지속적으로 눌림을 당했고요. 종가 부근에서 12.5에서 12.6달러 박스권을 횡보했네요. 자, 그래서 전형적 매도 후 대기 패턴으로 보입니다. 13.63달러, 오늘 하락폭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든 지점이었죠. 자, 그래서 저점 12.43달러 방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가격이 깨지면 11.8에서 12달러 구간 재테스트가 가능하겠고요. 지금 주가는 52주 하단과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즉, 심리적 지지선 근처까지 다시 몰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거래량은 9.41 밀리언, 평균 거래량은 10.43 밀리언, 평균보다 조금 아래지만 급락한 날치고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관의 대규모 투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나 알고리즘은 매도 우위에 있죠. 이탈은 나왔지만 공포성 대량 패닉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더플로우에서 인플로우는 24.48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3.59 밀리언 달러, 그래서 순유입은 10.89 밀리언 달러입니다. 즉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7% 하락했음에도 기관은 저점으로 매수 중에 있고요. 매도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 매도 물량이 중심적으로 조금은 나왔다. 이게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의 핵심은 기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관 매수 증가였습니다. 최근 5개에서 6개의 캔들을 보면 거래량이 이전 대비 확실히 증가했죠. 꼬리가 긴 양봉 캔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다가 급락을 맞았고요. 이 구간에서 기관 순매수가 증가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단기 저점 형성 후 매집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즉 단기 바닥은 맞다. 그러나 장기 바닥은 아직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위치가 딱 1차 저항선에 걸려 있는데요. 이전 지지, 그 다음은 붕괴, 다음으로는 저항으로 전환된 구간, 매물이 가장 두터운 첫 번째 벽입니다. 즉 12.5에서 13.2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12달러 아래 재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횡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에서 13달러 매물대 소화, 시장 변동성에 따라 박스권, 다음으로는 기관 조정 후 재반등 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의 반등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하락 흐름 속 기술적 반등이다. 그리고 단기 바닥은 맞지만 중기 바닥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12.5에서 13.2달러 돌파 여부가 전체 흐름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관은 매수 중이지만 추세는 아직 하락 채널 내부에 남아 있고요. 재반등 시 14.2달러가 1차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판매가 0대입니다. 네덜란드는 루시드의 유럽 본사가 있는 시장이고 유럽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죠. 그런데 이곳에서 한 달 판매가 0대. 자, 이게 단순한 수요 문제인지 아니면 루시드 유럽 전략의 구조적 문제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EV 시장만 보면 수요가 정말 넘치는 국가입니다. 11월 BEV 비중은 48.1%, 등록된 전기차는 17,192대, 근데 루시드는 9월에 3대, 10월에 2대, 11월에 0대, 즉 3개월 연속 하락, 결국 제로입니다. 더 심각한 건 올해 누적 판매도 39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42대보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역 판매량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SEC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84%, 유럽 전체와 기타 국제 매출은 9.7 밀리언 달러, 3% 미만이죠. 즉, 루시드의 유럽 사업은 아직 매출 기여도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를 합쳐도 테슬라, 기아, 스코다가 한 달에 파는 물량의 0.1% 수준도 안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하죠. 루시드의 유럽 판매는 아직 시장 진입 단계에도 못 갔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가격 경쟁력이 붕괴가 됐죠. 루시드 에어 퓨어는 네덜란드에서 72,853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슷한 세그먼트 모델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차이가 나죠. 루시드는 그래서 기본 모델조차 경쟁 모델 대비 70에서 100% 비쌉니다.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안 맞는다. 이건 유럽 시장에서 정말 치명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 부족입니다. 전통적으로 테스트, 리뷰 문화가 강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루시드는 서비스 센터 부족, 딜러 네트워크 부재, 초기 결함 보도, 주행거리 실제 테스트 부족, 이런 요소들로 인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품 타이밍 문제, 재고 중심의 판매라는 것이죠. 현재 유럽에서 파는 에어는 모두 2025년 모델이지만 사실상 재고 기반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신형 플랫폼이나 신형 파워트레인 출시 없이 기존 에어 재고로 시장에 대응하다 보니 신제품 효과가 없고요. 가격은 프리미엄, 제품은 구형, 이런 갭이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그래비티 SUV가 유럽 주문을 시작했죠. 가격은 10만 2,900유로부터, 목표 인도 시점은 2026년, 초기 물량은 올해 말 가능성도 있다는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에서 SUV는 10만 유로 가격대는 극소수 니치 시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모델 X조차 유럽에선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BMW iX도 시장 점유율이 미비하죠. 그래비티가 반전 카드가 되기엔 가격, 세그먼트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2026년 유럽 시장을 4개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장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현재 퍼포먼스에 비해 너무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글로벌 판매 둔화, 미국 인센티브 감소, 주가는 마이너스 57% 하락, 사상 최저치 11.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확대는 비용 리스크는 더 큰 적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루시드 유럽 판매 영대는 단순 실패가 아니라 가격, 전략 문제, 브랜드 구축 실패, 제품 사이클 부적합, 시장과의 미스매치,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화나네요. 그래비티 도입, 유럽 확장 등 공격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성적과 비교하면 전략 방향성 자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지만 미드사이즈 플랫폼 출시 일정이 지연이 없다면 1년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이제 미드사이즈 모델이 티저 이미지를 통해서 발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래도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해야 되겠죠. 유럽에서의 전략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